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소득세법에서 제5장 원천징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양도소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하고 6장 있는데, 4장하고 6장은 이제 실제 장수는 하나 챕터 있지만, 양은 좀 적고, 시험 문제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 소득세법은 이번 시간으로 거의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들어가기 전에 나머지 소득세 일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오늘 원천징수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우리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세기본법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원천징수는 교수님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논문도 관련된 많고 이슈도 최근에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쪽에서 한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소득세 쪽에서 한 문제 나오거나 이렇게 이제 거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같이 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 국세기본법이든 소득세법이든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득세 쪽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관련해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론 문제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도 이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은 그래서 원천징수는 양이 많습니다. 조문 체계가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가 이제 소득세법에서 보시면 이제 이자하고 배당,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렇게 있는데 웬만한 우리 소득세 관련해서는 양도소득 외에는 거의 원천징수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해당되고 있고 법조문 체계도 보시면 이게 소득별로 원천징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이름만 바뀌고 뭐 여기서는 이자소득, 여기서는 근로소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조문수는 많이 있습니다. 조문수는 많이 있지만 그렇게 이제 내용은 거의 중복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 나온 책들 보면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된 페이지 수는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건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올려드린 PDF 파일 보시면 한 34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온 교재보다 훨씬 많은데 실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제 실제 우리 조문 시행령 외에도 이제 조문 자체가 많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시중에 나온 교재들은 조문을 약간 요약식으로 해서 시험에 나올 것만 딱 뽑아서 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는 소득세 원천징수 이 전체를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문을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조문을 먼저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걸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기존에는 우리 실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문을 하나하나씩 적어드렸었는데 요 5장 원천징수는 조문이 상당히 많고 하나하나씩 적어드린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간, 2간 이렇게 크게 묶음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첫 번째로 원천징수 의무자하고 징수납부 큰 줄기가 앞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융소득이죠. 네,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폐지소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조합에 대한 원천징수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특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양도소득 외에 기본적인 소득세 항목은 다 우리 원천징수에 해당되고 있구나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원천징수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시면 이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가 있고, 매월 소득에 대해서 발생월에 대한 지급한 거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신고하고, 이게 이제 큰 줄기입니다.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다. 원천징수는 크게 이제 원천징수는 이제 지급자, 소득 지급자가 있고, 소득 수령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득세는 신고이기 때문에 이쪽이 소득 수령자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국가에 신고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이 지급자가 지급 금액에 대해서 원천세율
원천세를 곱한 거를 국가한테 이제 납부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거의 매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게 세법적으로는 우리 개념적으로는 원래 세법이 그 소득이 이제 실현돼야지 그 확정돼야지 이제 소득이 생기고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인데 이 원천징수는 아직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 원천징수는 징수를 먼저 하는 겁니다. 징수를 하는 거고 따라서 징수하기 때문에 이제 확정 시기를 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문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득은 이 소득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고하는 되어 있는데 원천징수는 그게 아니라 언제 원천징수하고 이때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은 이때 발생한 거야. 이렇게 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이제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원천징수는 크게 이제 예납이 있고 완납이 있습니다. 예납이 있고 완납인데 예납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할 때는 일단 우리가 추정해서 이 정도 가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할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신고를 하는 겁니다. 확정신고할 때 원천세를 이제 빼주는 역마전세 흔히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게 완납은 이 원천징수 한 게 그 자체가 이제 세금신고가 돼서 끝난 겁니다. 끝난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원천징수라는 거는 이 가세기간 중에 실제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정된 것처럼 간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완납 형태의 원천징수는 개념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해도 우리가 이제 경쟁이라든지 이런 걸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례도 보더라도 완납적 그 원천징수 개념으로 이제 조문이 구성되어 있어도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서 가서 분쟁이 있으면 일단 그 법원이라든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완납적으로 보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예납적 개념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납적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원천징수는 우리가 이제 가세관점 국가가 그 편의적으로 그 세금이 매월 일정하게 이제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네. 여러분들 회계도 볼 수겠지만 매월 일정하게 이 정도가 예상돼야지 우리가 국가를 이제 세금 갖고 집행하는 예산 짜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들쑥날쑥 하면 집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는 이런 그 행정부 쪽에서 되게 편한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소득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대신 징수해 주니까 징수 대행 성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세관청이라든지 국가 입장에서는 원천징수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원천징수가 만들어지고 있고 활용되고 있다고 그런 기본 전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래는 소득 있는 사람이 이제 세금을 내는데 그게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할 때 원천세를 곱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수하는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지급하는 거예요. 약간 원천징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주의 냄새가 좀 있는 거예요. 현금주의가 이제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3월 급여가 1,000원인데 1,000원을 이 회사가 이제 1,000원을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급여를 안 줄 수가 있잖아요. 이때도 이제 원천징수를 해야 되냐 안 되냐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돈 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나 비거주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된다. 그리고 소득은 대부분 다 양도소득 외에는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네, 대통령을 전환한 사업소득. 그러니까 이자하고 배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 합니다. 이자하고 배당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항목이고 얘는 14%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자나 배당을 워낙 이제 많은 사람이 하니까 금융기관이 이걸 통해서 원천징수 하는 거고 사업소득은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소득은 뭐 대표적인 거죠. 근로소득은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이자하고 배당, 근로소득은 대부분이 원천징수하는 항목이고, 그 사업소득은 예외적으로 원천징수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금소득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그 금융기관이나 정부 이런 데서 연금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소득은 그 기타 소득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타 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시적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소득 받은 사람이 뭐 신고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타 소득은 일반적으로 이제 원천징수가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거를 컨셉적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따로 떼어진 그 퇴직수 마찬가지고, 근데 따로 떼어진 게 이제 봉사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봉사료는 지금 보면 다 이제 우리가 소득세에서 다루는 다 항목들인데, 봉사료만 따로 이렇게 떼어져 있습니다. 봉사료만. 그래서 요 개념이 시험 문제에 이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팁 이런 개념에 말하는 봉사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천징수는 이렇게 양이 많아서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이제 밑줄 쳐놓은 거 위주로 쭉쭉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6항을 보시면 사업자가 이제 범위를 포함합니다.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 용이나 서비스용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아까 그 봉사료, 이 봉사료입니다. 이 봉사료를 함께 받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봉사료를 별도 구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바로 이제 봉사료를 바로 이제 그 용역 제공하는 직원이 이제 바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죠. 봉사를 포함해서 사업자가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소득자에게 주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이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업자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용역을 제공하잖아요. 용역 대가하고 봉사료. 이 이제 팁인데, 이걸 합쳐서 우리가 계산서를 보시면 계산서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징수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이 소득자 직원이겠죠. 이 소득세에 지급하는 경우 봉사자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할 때는 상관없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봉사료란 어떤 거냐면, 그 봉사료는 이제 다음 갖고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우리 이제 계산하는 계산서, 수행해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등 공급가액과 함께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원천징수세액이 납부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것처럼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달 발생한 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이게 이제 원천징수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최신간사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월달에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1월달에 우리가 이제 1월이나 2월달에 주는 회사가 있어요. 미리 연말정산해서 미리 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미리 준 거예요. 원래 이제 한껏 파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나오는데 그 회사들이 이제 미리 준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가 이제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매달 회계팀, 일반적으로 기업 회계팀, 세무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매달 하는 루틴 업무가 원천징수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실제 회계나 세무 쪽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원천징수 관련된 거. 그래서 원천징수는 빠삭하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뭐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룰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신고하시는 분한테는 원천징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매달 있는 거고, 신고 잘못되면 또 가산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특례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천징수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신경 써서 하는 부분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하고, 그러니까 외워서 머릿속에 외워서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줄을 친 거고, 중요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우리가 소득세, 아까 소득세 항목부 이자 배당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원천징수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이자 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4%가 이제 기본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밖에 이자 소득에 대한 100분의 14, 14%는 맨 밑에 있는 그 밖에 세율이 기본 원천징수 세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예외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이자 소득은 14%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우리가 25%죠. 25% 원천징수가 먼저 셉니다. 원천징수 세고, 이것도 이제 원천징수 안 할 때는 또 가산세 넣고 더 세겠죠. 원천징수 세고, 그 다음에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세율. 이 기본세율은 우리가 이제 소득세에 있는 기본세율 10%, 20%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제 B2B 온라인 통해서 이제 개인하고 뭐 이제 우리가 대출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B2B 업무 있잖아요. 좀 약간 많이 부실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약간 이런 성격, 예전에 이런 성격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 쪽에서 들어왔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세율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공적연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나이에 따라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것들은 이제 100분의 4. 이것들은 이제 우리 정책적으로 이제 원천징수 세율이 적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 소득, 원천징수 관련해서 계산 문제로 이제 흔히 나오는 것들이 이제 기타 소득 관련돼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다만 8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따르는 거고, 기타 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제 2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업소득, 우리가 이제 소득할 때 사업소득 얘가 기타 소득이냐,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타 소득 하게 되면 돈 주는 중에서 21% 우리가 이제 주민세까지 합쳐서 22% 떼고 줍니다. 그래서 흔히 그거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제 20% 우리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20%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봉사료, 아까 여기 기타 소득에서 봉사료는 이제 100분의 5.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세율이 좀 낮은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해도 이렇게 실제로 소득이 많을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제 소득이 많지는 않겠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세율이 좀 낮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지병이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42%. 이거는 뭐 약간 탈세 이런 게 있으니까 42%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율이 좀 센 것도 있다. 이런 것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원천징수 세율은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천징수 시기비 방법은 이제 따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시기비 방법이 따로 나오는 이유를 아까 이제 생각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의 징수 시기 방법은 따로 앞부분이 다 있어요. 일반적인 거는 앞으로 있는데, 이렇게 따로 뗐잖아요. 원천징수 시기하고 방법을 따로 뗀 이유는 얘가 이제 특별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여기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보통은 이제 소득이 확정되고 권리금 확정지 약간 그런 개념으로 있어서 확정된 다음에 이제 징수시기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는 건데, 얘는 역으로 된 거예요. 정부가 언제 징수하겠다, 매월 징수하겠다 이런 걸 먼저 정해놓기 때문에 징수시기비 방법을 따로 조문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따로 조문이 하나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 이제 지급할 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언제 뭐 성립하고 뭐 회계 세무 뭐 이런 것보다도 실제 지급할 때
우리가 주는 겁니다. 지급할 때 그 지급 금액의 원천징수 세율을 아까 일반적으로 14%를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배당 소득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루스업이라고 이제 또 배당 가산세 이거 따로 있는데 보시면 이제 지급할 때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루스업 하는 것은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세를 당연히 우리가 징수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원천 징수세를 징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은 이제 특례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셔야 될 겁니다. 특례. 보시면 이제 법인이 이제 배당 또는 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에서 보통 그 배당을 이사에서 결정하고 축중에 확정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 이사에서 이제 결정하면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아까 저도 이제 그 우리 그 급여에서 이제 체납하는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그 주문을 만든 거예요.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이 예를 들면 만원인데 거기 14%는 1,400원. 그러니까 지급할 때 1,400원을 징수해서 이제 국가에 줘야 되는데 이 만원을 안 준 거죠. 만원을 안 주니까 지급할 때 징수해야 되는데 지급 안 하니까 얘도 이제 없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냐? 그때는 보시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 소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그래서 얘만 원천 징수하는 거예요. 원천 징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원에 그 1,400원 원천 징수 국가한테 준 거고 9,600원만 배당 소득자한테 안 준 거예요. 미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배당 소득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그 처분한 결정의 날이 속하는 가생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배당 소득 지급한 걸로 보아 소득세 원천 징수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3개월이 되는 날이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12월 사이 이때에 배당이 처분된 거는 2월 말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법인세법에 대해서 인정배당 같은 것들을 보시면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배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그래서 법인세 가세표준 결정 등 견정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받은 날입니다. 요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은 꼭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게 이 관련해서 논문도 많이 나옵니다. 이 논문도 많이 나오고 이 주문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검토해서 논문 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통지서를 받은 날에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납세 의무에다가 어느 정도 아니까 이때는 많이 늦추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예요. 신고하는 날 아니까 이때 신고할 때 원천징수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천징수를 다 발급을 합니다. 국내에서 이자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우리가 금액하고 정하는 원천징수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또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 컨셉입니다. 기본 컨셉은 영수증을 발급한다는 거고 해당 채권의 발행 법인들의 원천징수 의무자, 그러니까 채권 등에 대해서 이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발행 이게 왜 나왔냐면 이제 법인끼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행법인,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 사람은 당연히 법인일 거고 취득한 사람도 법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 누가 했냐 할 때 정해진 거죠. 해당 채권 등의 발행법인 등을 채권징수 의무자로 한다는 거고 이때도 원천징수 하라는 거예요. 법인 간의 거래도 원천징수를 하라는 거예요. 원래 원천징수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그 소득 받는 사람이 이런 처리 같은 걸 잘 못하니까 소득 주는 사람이 하는 개념인데 법인 간의 거래에서도 그냥 원천징수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컨셉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원천징수에 해당을 한다. 예전에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은 뭐 그거는 뭐 좀만 직장 다니면 바로 아실 텐데 원천징수가 매월 보내 매월 소득 지급할 때 우리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예소금을 갖고 있죠. 예소금을 갖고 있다가 다음 달에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간이세액표가 다 있습니다. 간이세액표가 그 미리 원천징수 세액이 있고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한 다음에 원천징수를 그 소득세를 징수하는 항목이 숫자로 쫙 나옵니다. 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월급여액이 같은 경제에 의해 분할 지급되는 경우 근무지가 변경되니까 같은 분할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월급여액 전액에 대해서 이런 거 하나까지 규정한 원천징수 한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했냐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고 있고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소득자가 될 수가 있으면 원천징수 산출에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실제 납세에 의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실무에서도 많이 나는 거고 변경된 근무지에서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변경된 전액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변경된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근무지가 변경되면 그 변경 전 근무지에서 변경 전 근무지에서 변경 후 근무지한테 그런 원천징수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럼 변경된 그 후의 근무지에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봐서 내가 원천징수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산세를 내게끔 됐어요. 이거 놓치면. 그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미납한 경우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경우, 이때는 근로소득을 12월 30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아까도 보시면 이제 배당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약간 행정편의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무조건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지가 맞는데 원천징수 개념이 맞는데 안 줬어도 지급한 것으로 보겠다, 간주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네가 해서 원천징수 금액만큼 국가에 납부하라.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업원들은 급여가 안 나갔지만 국가는 받아내겠다.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거는 우리가 이제 12월 30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여기다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기본 컨셉은 돈을 안 줬어도 급여를 안 나왔어도 급여를 준 것으로 간주해서 원천징수를 가져가겠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원천징수 개념하고 약간 결이 다른 조문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게끔 되는데 지급하지 않아도 가져가겠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임용금 처분에 따라서 상여를 결정하나로부터 지급하지 않은데도 지급한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을 보고 원천징수를 하겠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때 이제 그 조그만 회사들, 그 소규모 회사들은 그 회계팀도 없고 회계 인력을 이제 구상하기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천징수 있는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연봉제 매월 일정하게 하게 됩니다. 매월 일정하게 하면은 원천징수액이 매월 똑같으니까 편하잖아요. 업무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들은 상여를 줍니다. 상여가 불규칙한 상여도 있고 정기적인 상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실무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여들은 어떻게 처리하냐.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할 때 일반적으로 월 때는 이제 100원 100원씩 예를 들면 이제 원천징수가 똑같은데 갑자기 상여받은 날은 뭐 똑같은 때도 100만원 만원에 뭐 100원을 징수했으면 상여도 똑같이 100원인데 그때는 상여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뭐 200원 300원 이렇게 동일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기본급에 대해서
비해서 상여는 원천지수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이 지급 대상이 있는 상여는 보시면 이제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 대상의 상여 등 월평균 급여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우리가 매월 받는 거는 그 12개월에 일로해서 받는 건데 상여는 요 3개월치 3개월치로 해서 3분의 1로 해서 하기 때문에 월 단위 금액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천지수를 하게 되면 원천지수 금액이 확 올라오고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다시 이제 환급받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컨셉이 국가가 원천지수 보시면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컨셉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가져가겠다. 나중에 환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자만큼 국가에서 이제 이익이 있겠죠.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컨셉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정규직은 그 가정해 정규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기 때문에 12개월 근무할 걸 예상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 기간으로 해서 안분하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지급 대상 기간 없는 것도 비슷합니다. 똑같은 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가 있으면 우리가 그 원천징수가 많이 커진다. 그리고 따로 그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 근데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가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다음 각소에 따라서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년도 우리가 이제 그 2021년 2월이고 2020년이 있고 그러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회사들이 보통 2021년 1월에 이제 서류를 다 받아요. 서류를 받고 다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하면 이 사람들이 초과로 그 세금을 그 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환급받아야 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결정되면 그 금액을 2월 달에 요게 계산한 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원천징수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이 많더라 그러면은 이제 원천징수가 적을 거고 초과로 더 내야 되는 게 있다 그럼 원천징수가 더 늘어날 거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로자의 해당 가세기간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기본세 적용한 종합소득 한치를 세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특별세 공제 따른 계산하고 이런 이제 계산한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뭐 이렇게 써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고려해서 원천징수 해가겠다. 딱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하고 이제 원천징수 중에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근무지가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 받는 사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소득자가 잘 모르니까 실제로 소득세는 신고 납부잖아요. 신고 납부기 때문에 신고 못한 사람이 다 가산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국가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셔요. 2인 이상으로부터 이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하고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따로 이제 근로영수증을 받아요. 받아서 우리가 그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와 같이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도 이제 처음에 요 내가 잘 몰라서 주된 근무지 걸로만 계산해서 연말정산 해봤더니 환급 받는지 알았는데 이런 규정을 나중에 알아서 합쳤더니 초과 다시 이제 그 원천징수를 더 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 잘못하면 회계팀, 세무팀 일제에서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다 근로소득자가 다 가산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이제 숙지를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여 부분하고 그런 주된하고 종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무지 바뀌는 경우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놓칠 수가 있고 가산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수가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쪽 업무를 하게 되니까 꼭 아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취직자입니다. 재취직자도 아까 개념과 비슷해요. 재취직자도 이제
근무지가 여러 개 있으니까 해당 가세기한 중대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가 종된 근무지에서 가세기한 퇴직한 날부터 받은 금액 따로 받아서 또 한 번 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할 때 한 번 하고 재취업되면 다시 한 번 더 하고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